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하느냐 유예하느냐 이걸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을 감안해서 2025년으로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최근에 꺼내든 이 조건부 유예안조차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와중에 투자자와 업계의 혼란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금투세 논란,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인지 오늘 국회방송 정책토론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괄적인 금융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는 것은 좀 실정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유예부터 해서 폐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세 논리에서 맞고 안정되게 이제 주식 거래를 하려면은 저는 지금 바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 강행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외면입니다. 외면을 넘어서 역행입니다. 금투세 관련하여 우리 당이 증권거래세 인하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곧바로 거부했습니다. 도입은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2년 뒤에 좀 상황을 보고 그때 다시 판단해서. 오늘 토론 함께 하실 패널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통화위원과 지난 20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죠. 최운열 서강대 명예교수 어서 오십시오. 최운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내신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또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서지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운열 전 의원께 먼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지난 국회에서 이 금투세 도입에 앞장서셨던 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거 다시 2년 유예하자는 얘기가 정치권에 나와가지고 아직 뭐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갈피를 못 잡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보시는 그 소회가 어떠세요? 참 착잡합니다. 제가 법안도 발의하고 또 왜 증권거래세 그 모순점이 폐지돼야 되는지를 한 20, 30년간 주장한 사람 입장에서 또 21대 국회 2020년 12월에 여야 아무 논란 없이 합의된 법안인데 도중에 이 유예 논란이 벌어져서 사실과 다르게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정치 쟁점화된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면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걸 보완하면서 가야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이 제도 자체의 도입을 반대해버리면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이런 면에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계획대로 시행하면서 보완할 건 보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용하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논란. 네, 뭐 금투세는 뭐 가야 될 방향이고 뭐 또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 당연히 뭐 예정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2020년에 합의될 그 시점에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뭐 거의 뭐 3,500선에 가깝게 이 코스피가 오르고 했는데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거의 2,500을 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는 이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시는 심리거든요. 뭐 조그만 심리 하나 변화가 이 정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신중론이 나오고 있고 뭐 이 금투세 가야 될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년만 좀 유예하자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칙은 옳으나 상황이 안 좋다. 네, 그렇습니다. 박 교수님.
예, 사실 처음에 금투세가 우리나라에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봤다고 해서 저는 되게 의외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사실 경제적인 분야가 실물 부분에서 이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나라는 더 크거나 아니면 거의 만만치 않은 비중으로 커져가면서 이제 소득을 부과하는 조세 체계가 실물 부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난 몇 세기 동안 타이트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었었는데 금융과 관련된 과세 체계는 아직까지 미비하거나 보완을 계속해야 될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런 금융 관련한 조세 체계를 좀 더 혁신적으로 또 공정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성장통들이 다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금융투자 소득이 어떻게 적정하게 과세되는지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뒤늦게 성장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은 소소하게 앞으로 진화 발전하는데 하나씩 거쳐가는 발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통이라는 말씀은 이런 걸 거쳐야 원칙대로 간다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자꾸 미뤄두면 안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시행하면서 성장통을 겪자. 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 교수님. 예,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보면은 자본시장의 그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혁신 차원에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모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서 해당 금투세가 도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취지는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상품 간의 손익통산을 확대하고 이제 그 양도소득세 결손반 부분에 대해서 이월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모험 투자를 하게끔 유도하는 방향이었는데요. 방향은 뭐 글로벌 스탠다드 미국, 영국, 일본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맞지만 지금 그때 당시 우리가 계획했던 그 저금리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았던 시기와 다른 거거든요. 고금리, 그다음에 이제 모험 투자를 기피하는 지금 고금리 현상 때문에 그 은행으로 자금들이 모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마치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됐을 때 증시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네, 보면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1995년에 지금 자본시장 연구원장을 할 때인데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증권거래세가 가지고 있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 국제 정합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항상 그때마다 반대 논리는 뭐냐, 상황이 안 좋다. 예? 주식시장을 폭락시킬 이유라도 있느냐. 이런 논리로 이제 반대를 하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하늘이운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또 민주당에서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민주당 어떻게 보면 정체성에 안 맞게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또 만들고 제가 이제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분야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으로 한 10개월간 저희들이 진지한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해서 이제 법안이 마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여에서도 발의하고 야에서도 거의 똑같은 법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야당이 지금 여당인 국민은, 거죠. 그렇죠. 이름도 밝히면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당시 맞습니다. 그쪽 대표로 발의를 한 거고 저는 민주당 대표로 발의를 한 법이고 그러니까 거의 뭐 논란의 여지 없이 통과까지 됐는데 뭐 경제라는 게 금리가 고금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금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경기가 호황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고 그건 신이 아니면 예측할 수 없잖아요. 항상 가장 적합한 시기에 론칭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방향이 옳다고 그러면 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제도 개혁에 필요한 장치가 아닌가. 첫 발언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금투세 도입 원칙과 방향에는 네 분 다 동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토론을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김용화 교수나 서지영 교수께서 지금 시점에 이걸 하게 될 때 우려되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제일 크게 우려되는 바가 뭡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걸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대폭락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게 우려되나요? 네,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은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인데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뭐 사실은 이제 뭐 그 작년 정도까지 정시가 하락세였으면 뭐 이런 조치가 취하더라도 약간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뭐 이제 다시 회복된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이 코스피만 하더라도 거의 1000포인트가 빠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상황 하에서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은 도입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이번 지금 정치가 나쁜 상황이 아니라도 예상이 됐던 거거든요. 그 예상이 됐던 것이지만 지금 이 정치가 나쁜 때는 더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사실 최근에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네. 그냥 뭐 이 별거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레고랜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조치를 취했는데 채권시장 전체가 채권시장 흔들렸죠. 전체가 영향 미치고 우리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상황인데 레고랜드라는 건 사실은 아주 작은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 지금과 같은 그 금투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 큰 뭐 핵폭탄 같은 거죠. 그렇지만 핵폭탄 같지만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사실은 언젠가 당해야 될 것을 안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 지금은 아니다. 지금 조금 생각하면서 좀 고비를 좀 넘겨서 이 도입해도 좋지 않은가. 이 취지는 좋은 거 아닙니까? 원래 가야 될 방향이고. 지금 알겠습니다. 주식 매매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 하면 다들 정시를 떠나서 폭락이 벌어질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예, 좀 답변을 말씀하세요, 좀 드리면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코로나19 전까지 평균적으로 500만 명 정도의 주식 투자 인구가 있다라고 추산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와 함께 주식 시장이 붐업이 일기 시작했으면서 이제 한 1,000만 명 가까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1,000만 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 조세 제도가 시행된과 동시에 세금을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즉 과세 대상자가 얼마냐, 이거를 좀 추정을 해보면요. 물론 집계하는 숫자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이 돼서 과세될 사람이 한 6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고요.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이에요. 예. 그리고 또 3억 이상 되는 분들이 또 한 6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한 15만 명 넉넉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1,000만 명 중에서 15만 명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그 부분인데 예. 그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이 법에 과세 대상이 적용되실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우리 의원님께서 너무 원만하게 이게 입법을 통과시키다 보니 이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 다 자기가 세금 내는 게 아닌가라는 그땐 좀 우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조세 저항이 일어날 여지가 좀 적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조금만 더 한 가지만 우리 김 교수님 말을 받아서 그 15만 명 대상되는 분들이 그 소위 말하는 큰 손이라고 치면 네. 그 큰 손들이 정시를 떠나면서 주가가 폭락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는요. 그러니까 이제 증시를 떠난다고 이제 뭐 그렇게 가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으로 가겠습니까? 해외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대한 너무나 우리가 이제 불안감이 증폭된 거다. 그리고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에서 대개 매각을 하는 거지 손실이 보는 게 뻔한데 매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나쁠 때 이런 제도가 더 도움이 되는 게 내년에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굉장히 나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손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그 과세 대상이 손실을 없군요. 과세도 없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5년 동안 내년에 많은 손실을 다 유예해가지고 이익이 난 부분에 다 공제를 해줍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년 동안 굉장히 절세의 기회도 됐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거를 너무나 이제 크게 부각시키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굉장히 아마 이해가 될 텐데. 자연스럽게 얘기해 보세요. 예, 증시 부양 측면에서 보면 금투세가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투세가 도입이 되게 되면 저금리 기조에서는 이제 모험 투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내가 벌어들인 것보다 기대 수익률보다 일정 부분 과세를 낸다는 거에 대해서 덜 민감한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채권 금리만 해도 이렇게 많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 여태까지 했을 때 상당히 리스크 테이킹을 해가지고 이익을 내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대니까 좀 불안하지만 어쨌든 주식을 계속 하자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리스크 테이킹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일단 채권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게 되면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 외국인이 됐든 큰 손이 됐든 개인 투자자가 됐든 증시에서 자금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 그 국내 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매년 12월이 되게 되면은 어쨌든 이 손실을 실현시켜서
어차피 5천만 원 이상 또는 뭐 3억 원 이상 이익을 내는 거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사실 우리 취지가 결손금 이월제도라고 그래가지고 누적적으로 손실 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차감해 주는 제도인데 5년 동안 차감해 기관들은 오히려 연말이 되면 매도 물량을 많이 내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말에 돼서 사실은 주가가 떨어지죠. 이 현상이 우리가 이제 그 투자론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그 1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1월에 되면 이제 연기금이랑 포트폴리오 투자하면서 주식을 많이 사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왜 생기냐 하면 지금 연말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손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주지 않으니까 전략적으로 사실은 연말에는 세금 안 내려고 다 손실을 실현시키거든요. 그러다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다음 해에 이제 주식을 집중 매수하니까 1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현상이 교과서에서 1월 효과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걸 어떻게 보세요? 이런 우려는. 뭐 1월 효과라는 건 이제 학문적으로 다 연구된 내용이고 투자들이 항상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절세하려고 하는 건 기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세제로 가는 경우하고 금투세로 바뀌었을 때 투자자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의 경우에는 뭐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잖아요. 지금 또박또박 내죠. 네? 예. 그다음에 또 우리 현재 증권거래소의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이 농특세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네. 1994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걸 보전해 주라. 주식 투자자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니네들이 좀 보전해라. 맞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이제 농특세인데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식 아니면 펀드에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왜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부담해야 될 이유가 논리적으로 전혀 없어요. 차라리 농민들을 도와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다른 세수에서 전용을 해주면 되는 거지 왜 여기다 하느냐. 네. 근본적으로 증권거래소는 폐지되는 게 투자자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법안은 2023년부터 0.15 농특세는 또 남겨놨더라고요. 그것까지 사실은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로 이렇게 도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문제는 이제 손실을 봐도 세금 내는 부분이 있고 거래세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개인별로 과세하는 거 아니라 상품별로 과세를 합니다. 지금 네. 현재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5천만 원 손해를 봤다. 우리 정 MC께서 펀드 투자해서 500만 원 이익 봤다. 파생 상품에서 또 500만 원 이익 봤다. 그럼 나는 네트로 4천만 원 손실. 4천만 원 손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 주식 거래에 대해서 거래세 내고 펀드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내고 예. 파생에 대해서 양도차익세 냅니다. 네. 손실을 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는 게 지금 현재 제도거든요. 금융투자소득세로 전향을 하면 다 이걸 손익 통산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투자자별로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거고 소득 없으면 과세 안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 개인별로 보면 새로운 세제가 훨씬 더 투자자 친화적인 세제다. 지금 그러니까 제도보다는. 지금 이제 최 교수님의 설명에는 원칙적으로 다들 동의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현행 거래세가 0.23%입니다. 이걸 장기적으로는 제로로까지 낮추자는 건데 당장은 0.15까지 낮춰보자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손실을 봐도 이득을 봐도 내는 거래세를 없애는 대신에 거액의 이득을 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인별과세로 금융투자소득세를 걷자는 거. 거기엔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정권거래세보다는 원래 이제 금투세가 처음부터 도입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상황상 조세 편의상 예.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하실 때 뭐 1%의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1,000만 명 중에 15만 명. 예, 1%라고 하는데 그 15만 명이 우리 정권에 주식 투자하는 비중이 뭐 거의 굉장히 높고 뭐 심지어 뭐 50%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비중이라면 우리가 그냥 쉽게 가볍게 생각할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최 교수님께서 어디 갈 데가 있겠냐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미국의 주식시장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높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투자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금투세가 없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투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은 또 미국보다 더 높은 금투세가 부과하게 되면 사실은 더 이상 한국 정치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한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정치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정시 부양하는 굉장히 하락되는 그 과정에서 미국 정시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미국 정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미국 정시의 이점이나 뭐 단점 이런 것들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 정시의 문제점, 예를 들면 한국 정시의 불안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금투세를 도입했을 때 그 파급 영향은 적지 않을 거라는 것은 너무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국내 정시에서 돈 빼서 해외 정시로 갈 것이다. 네. 그래서 교수님 한 말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1%가 아니라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김 교수님 말씀에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법안에도 그런 것들을 배려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상위 1% 사람들의 투자 금액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지 않은 여유 자금을 증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이제 굴리는 분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봤었을 때 지금 우리가 이익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유일한 채널이 바로 여기 금융투자 분야입니다. 네. 매매 차익, 부동산의 매매 차익도 분명 과세를 하고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매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과세를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금을 돌리기는 사실은 어려운,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루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에 대한 우려, 그것도 상당히 굉장히 일리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그것 때문에 한번 크게 조세 제도를 개혁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처음에 북유럽에서는 금융 투자로 인한 소득세를 과세할 때 종합과세를 지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과세를 지향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금융 투자로 인한 소득이라는 건 진짜 단순히 클릭 몇 번으로 돈을 2억 만리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세 회피가 좀 수월성 있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유럽의 적지 않은 국가에서 자국에서의 투자 자금들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조금 과세 부담을 절감해줘야 국내 다시 자금이 들어오겠다 해서 분리과세를 형태로 해서 과세 부담을 좀 줄여준 적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북유럽과 좀 상황이 달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투자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분리과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과세 페이버를 줄 필요에 대한 필요성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딴 데로 안 가니까. 예, 오히려 장기 투자를 좀 유도하는 형태로 과세를 좀 절감해 주는 게 미국의 주식시장에는 훨씬 더 유의한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장기 투자를 좀 권고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엄밀히 보면 분리과세를 지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투자로 인했었을 때 이제 공제받는 금액은 250만 원으로 국내 투자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 형태로 해외에 비해서는 국내에 자꾸 자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인 장치는 했는데, 혹시 이 나름대로 차별성을 둔 것이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이거는 당연히 또 해외 투자를 좀 지향하고 국내 투자를 선호하도록 조치는 해야겠죠. 하지만 그거는 시행을 해봐야 조금 개수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앞에 나왔던 얘기 중에 우리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12월, 1월 그 부분은 아까 1월 효과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제가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금투세가 당장 시행되면 사람들은 한 해에 5천만 원 넘지 않는 수익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단타 매매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답변을 주시면. 예, 어느 나라든 국민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절세를 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조세 체계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단타를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건전한 자본시장이 형성되는 것 자체는 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건전한 절세 행위까지 근절하기 위해서 조세 제도를 너무 옥죄는 것은 글쎄요, 그게 맞는지는 또 의구심이 좀 드네요. 또 단타가 좀 늘어난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하거나 그것도 아니다. 다시 1월 달에 또 들어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아까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워낙 주식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ETF 상품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ETF는 이제 실질적으로 주식처럼 상장이 돼가지고 기업에처럼 상장이 돼서 이제 일종의 펀드인데 펀드 수수료가 적고 이제 바로바로 유동성 있게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이죠. 근데 ETF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그 배당 소득을 유예시켜주고 이런 재투자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털 리턴 ETF라고 그래 있는데 그 상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배당 1년 동안 결산하는 걸 유예해주는 조치 때문에 다시 그런 어떤 재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그 상품이 지금 이 금투세가 시행이 되게 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보게 되면 예외사항이라고 있는데 이런 매년 이상 결산 분배하는 규정 예외사항에서 요 상품이 적용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금투세라는 게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이자 소득 낸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제한된다는 취지에서 이게 왜 배당 이득 받는 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이 상품은 왜 금융 차익으로 자본이익으로 나올 수 있는데 왜 이거는 그냥 유예해 주냐 이런 형평성 때문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ETF 상품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상장 폐지가 됐을 경우에는 증시에 아무래도 부정적이죠. 그런 점이 이제 증시에서 또 부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 투자자 입장에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결손금 이월 공제 지금 이제 5년이잖아요. 영국은 무제한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증시가 안 좋았을 때 계속 높은 가격 주식 샀다가 증시가 안 좋아서 장기 보유했던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어쨌든 누적적으로 그동안에 이익을 많이 내가지고 한 번에 예를 들어서 그 이익을 냈을 때 5천만 원이 넘어냈을 때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전략적으로 매년 5천만 원 이하씩만 이익을 내가지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 투자자도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랜 기간 누적적으로 이익 본 분들은 세금 꼬박꼬박 내야 되는 거고 매년 속된 말로 이제 단타로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 세금 하나도 안 내냐. 조세 형평성상에도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단타 매매 부분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역시 주식시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조세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개연성은 뭐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투자자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세 회피하려는 게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이고 정부는 과세하려는 게 정부의 뭐 그 둘이 싸움입니다. 학문적으로도 그거는 이제 굉장히 연구의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로 가는 부분은 또 지금 현재 세제 하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느냐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5천만 원 손실을 봤어요. 해외 테슬라 주식 투자해가지고 4천만 원 이익을 봤습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1,000만 원 손실이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세제하에서는 삼성전자 거래에서 세금 내고 손실 보고 거래세로 내고 미국 테슬라 주식은 양도차익세를 냅니다. 손실이 1,000만 원이 난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세제를 도입하면 그런 투자자는 거의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부분 또 김용하 교수님 얘기하시는 그런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요. 우려되는 점은 완벽한 있다. 제도라는 건 없는 거니까. 그럼 네팅을 해서 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런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적용 대상으로 놓고 국민 숫자로 놓아서 이득 보는 사람과 이것 때문에 신설 때문에 결국 세금 내는 액수가 늘어나는 사람으로 따지면 절대적으로는 이득 보는 사람이 많다. 그 말씀 아닙니까 계속.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지난 20-30년 동안에 정부하고 항상 다툰 게 정부는 거래세를 죽어도 포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모두에게서 거두니까요. 거기서 세수가 이쪽으로 바꾸는 세수보다 많다고 생각하니까 안 가야잖아요. 세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없애주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를 설득한 논리는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시장의 과세 체계가 다른 부동산이나 실물 투자보다 훨씬 불리하게 돼 있어서 시중에 돈이 자본시장에 유입이 안 된다. 나라도 돈이 있으면 부동산 사지 주식 안 산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중의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돌아와서 생산 자금화되고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증대되면 장기적으로 봐서 기업의 법인세도 늘어날 거고 개인소득세도 늘어나면 당신네들이 생각한 만큼 거래세가 많이 줄어서 세수가 감소한다는 우려는 안 해도 될 거다. 이런 논리로 제가 계속 논란을 했는데 정부가 반대한 이유는
결국은 투자자한테 세금 더 걷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 국민에게 거래세 감면이라고 하는 혜택을 주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자금이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자본시장이 더 커지고 기업에도 좋다. 이 논리에 대해서 한 말씀 누가 주시면. 근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잠깐만 이쪽 말씀 좀 들어보고요. 예. 예. 증권거래세율 낮추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0.23%잖아요. 그거를 0.15%로 낮추자는 거. 그러니까 취지가 뭐냐면은 이제 증권 양도소득세 위주로 이제 부과를 하고 싶었는데 당초에 증권시장에 여러 가지 인프라나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율을 이제 높여서 그 세수를 확보하자는 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빨리 양도소득세 쪽으로 옮겨갔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0.15도 사실 이렇게 농어촌 특별소득세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증권 투자하는데 농특세를 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농특세 부분도 이 증시 자본 투자하시는 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없애야죠. 없애야 되는 게 맞고요. 저는 그건 찬성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은 증권 거래세율을 낮춰주고 이제 자본 차익에 대한 그 금투세를 신설해서 그렇죠. 그쪽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 그렇죠. 이런 논리가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증권 거래세라고 하는 분들 대부분 주식 투자하실 때 일단 뭐 증권 수수료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거래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공제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없던 왜 세금을 또 만들어서 내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동안 세금을 낸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국민들은 홍보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 홍보가 안 돼 있는 국민들은 거지. 일단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머릿속에 깊숙하게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5.4% 분리과세하는데 이상은 종합소득과세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금이 이어서 다시 자본 차익까지 하는 세금이 또 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일본만 같은 경우 하더라도 배당, 이자, 그다음에 자본 차익에 대한 그런 손익통산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분리해 있잖아요. 금융 종합과세에서 배당이나 이자 소득은 별도로 또 내고 자본 차익은 금투세에서 내고 예. 일본은 토리통산이 돼가지고 배당에서도 뭐 이자 이런 부분까지 다 네팅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간다고는 모르겠는데 세제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게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 통합이 아니고 추가로 하나 더 생긴 것. 그렇게 인식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아까 우리 서 교수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과세를 이제 세수가 더 늘었느냐 줄었느냐도 정부나 국민 입장에서는 중요한 관점이지만 조세의 실질과 조세의 형평이 얼마나 더 보완이 됐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거래세를 줄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금융투자로 인한 세목이 새로 생겼다. 여기만 관점이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게요. 너무 복잡다기하다 보니까 실질로는 똑같은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건 똑같은데도 비과세고 어떤 건 과세가 됐던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EL자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ELD라고 하면 마지막이 D니까 디파짓이라고 해서 예금입니다. 이거는 예금 통장으로 예금자 보호법이 되고 국민에게 일정 예금을 약속을 해요. 그런데 예금을 재투자해서 주가 연계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거기서 추가 이익이 생기면 기존에 약속된 이자보다도 추가적인 이자를 더 주는 상품인데요. 그럼 이 추가적인 이자는 분명 매매 차익으로 인한 이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예금이라고 해서 과세 대상으로 전부 다 한꺼번에 과세를 해버렸었어요. 분명 이 중에는 과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금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을 매매하는 것은 환차익과 금 매매 시세 차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통장을 개설하면 그건 또 예금이니까. 그건 예금이니까 또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조세 개혁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의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모든 걸 하나로 합쳐서.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서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분명 앞으로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대거 보완이 돼 있는데 논의의 포커스가 다 무슨 거래세와 지금 세목 새로 생겼다 여기에만 귀결되다 보니 조세 형평성과 조세 실질을 보완하는 거에 다 묻힌 게 아깝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ELS와 ELD를 비교하면 다 주가 연계 증권이냐
예금이냐? 주가 연계 예금이냐? 예. 사실 투자 수익 얻는 건 같은데 네. 예금은 세금을 매기고 네. ELS 증권은 세금을 안 매기고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서 교수님은 거기다 더 나가서 그렇죠. 더 보완할 게 모든 있다. 금융 관련 소득을 다 하나로 합쳐야 되지 않느냐? 우리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거죠.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여러 가지로 적절하시고 또 필요한 방향이지만 사실은 각 연금이나 각 정권이나 다 그 제도가 생기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 때문에 생긴 연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뭘 바꾼다 이렇게 할 때 항상 여러 가지 그 원래 그 제도를 만들 때 취지들이 또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상품이 또 죽게 되고 또 특정 상품은 더 또 커지게 되고 예. 예를 들면 예금하고 정권은 거래하는 그 큰 몫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금은 예를 들면 이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한다면 이 정권 하면은 벌써 그 정권회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각 금융기관 간에 어떻게 보면은 역할과 기능 이런 이익의 이런 균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우리 정부의 이런 조치로 이런 이해관계가 역전이 되거나 바뀌게 되는 때 그때 우리가 또 부작용이 반발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굉장히 큰 나라가 됐어요. 예. 그냥 정부가 조그만 정책을 한다 해가지고 별 효과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가 있고 또 많은 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 정권거래소라든지 금투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거죠. 이런 것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너무 그냥 정부가 하면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거래소를 갖다가 없애면 10조 원 정도의 세수가 손실하고 금투세를 만들어도 4조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6조라는 우리 소비자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 이익이 생기는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이 현실과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 이 부분을 격차를 줄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했을 때 사실은 사실과 다르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이제 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나한테 어떤 혜택이 오는지에 대한 인식이 지금 전달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지난 2년 동안에 정부가 앞장서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이 자본시장 관계자들 해야 되는데 갑자기 대선 국면에서 이걸 유예한다는 공약이 나오는 바람에 모든 게 스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고 배경이 뭐고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내용만 국민들께 잘 말씀드리고 홍보만 잘 되면? 예, 홍보만 잘 되면 진짜 이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2년간 시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허송세월을 보낸 거죠. 굉장히 원망스럽습니다. 이 정치권이. 우리 국민적 인식 말씀들이 나온 김에 우리 금투세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살펴보고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로 읽어보는 여론, 맹수지 아나운서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읽어보는 여론, 금융투자소득세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에서 집계한 금융투자소득세의 총 정보량은 약 400여 건입니다. 이 중 뉴스 정보량 추이를 살펴보면 11월 28일 뉴스 정보량이 급격히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또 금투세 도입 유예와 관련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대응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뉴스 정보량이 급등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쓰인 연관어 순위를 보면 정부와 민주당이 1, 2위에 올랐는데요. 금투세 유예 절충안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거부한 정부 여당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금투세 유예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소위가 연관어 순위 5위에 올랐습니다. 이외에 세금, 종부세, 개미, 반대 등의 연관어도 볼 수 있는데요. 여야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금투세 유예,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등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개미 투자자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를 열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관련 단어들이 연관어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온라인에서 언급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정보량을 보인 이슈는 금투세 유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과 개미투자자, 주식시장, 증권거래세, 코인 과세와 같은 금융투자 관련 이슈도 눈에 띄는데요. 지난 11월 25일 열린 금투세 유예 촉구 긴급토론회에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유예 절충안에는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등의 조건이 포함됐고 정부가 금투세 유예와 함께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 대한 일부 보완과 유예 입장을 내놓으며 증권거래세, 주식시장, 코인 과세 등의 이슈가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세를 키워드로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읽어보는 여론 함께 보셨고요. 결국 이제 모두 많은 국민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고 정부한테는 오히려 세수가 좀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온 김에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쪽이 2년을 완전히 유예하자라고 하니까 조건부 유예안을 내지 않았었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0.23으로 돼 있는 거래세를 0.15로 좀 대폭 낮춰달라. 거기에 동의한다면 2년 유예할 수 있다. 또 지금 뭐 10억 이상 자산가는 또 따로 취급하는데 그걸 100억 이상으로 한다는 거는 그냥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조건을 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조건에 대해서는 당장 그렇게 되면 1조 9천억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럼 뭐 당장 매년 쓸 돈이 줄어드는 걸 어떻게 메꿀 것이냐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왜냐하면 해주시죠. 이제 2년 후라도 이걸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좋은 방향이라면 그걸 담보를 하자는 거죠. 만약에 0.23%로 올려놓으면 정부의 세수 결함이 별로 없으니까 정부가 이것을 다시 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동력이 떨어지고 안 할 겁니다. 홍보도 안 하고 2년 후에는 그냥 없어질 겁니다. 이 제도. 저는 좀 반대 말씀 좀 나중에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10억 대주주 요건을 100억으로 올린 부분 우리 사회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필요한 사회잖아요. 지금 양극화도 심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50억 투자자께서 5억을 이익을 냈다. 그러면 이 제도하에서는 5천만 원 공제해주고 4억 5천에 대해서 27%가 세금 물리니까 한 1억 세금 냅니다. 그렇죠. 5억을 벌었으면 1억 정도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로소득자는 연봉이 8,800만 원이면 36%의 세금을 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여유 있는 분들이 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세금을 내야지 이거 100억 올린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 일부 세수 손실이 생겨야 2년 후에는 반드시 할 수 있게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장치를 마련하자는 거죠. 이제 우리 최 의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그 금투세를 만들면서 거래세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래세를 미리 없애주면 나중에 2년 후에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금투세만 더 생긴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익이다 이 생각되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먼저 베네핏부터 드리면 그때 되면은 이제 2년 후에는 손해밖에 발생 안 하니까 얻는 건 없고 그러니까 더 반대가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트레이드는 좀 위험할 수 있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2년 동안에 충분히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뭐 하면은 아마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국가가 운영은 돼야 되잖아요. 국가는 세금이라는 게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잖아요. 어디든 세수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제도가 가는 방향을 개런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요구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정부도 이게 큰일 났다 이대로 가다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지. 이래야 제도가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마 생각해서 그런 걸 요구한 것 같고 대주주 요건도 시대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 10억 유지 요건을. 대주주 요건도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100억 원을 10억 원을 100억 원 올린 것은 이번에 금투세 만들면서 그렇게 같이 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투세는 금투세 만들면서 조정한 건 아니고 유예하면서 같이 그렇게 된 건데 이걸 갖다가 제가 생각하기는 이걸 갖다가 새로 또 이걸 갖다가 100억 우리가 10억을 100억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갑자기 다시 10억으로 바꾼다면 이거는 또 다른 또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막 그런 부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거는 유예 기간이 끝났을 때 뭐 그런 부분 또 되려면 조정돼야지 지금 그것만 또 별도로 또 100억이라고 합의된 걸 갖다가 다시 10억으로 낮추는 것은 그건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0.15로 거래세를 낮추면 이제 세수 결손이 생기잖아요. 그 결손을 여기서 좀 메꿔라. 10억에서 100억 투자자 우리 사회 부유층들이 그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가 돌아가야 되니까. 이런 보완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조건부 유예안에 대해 두 분 교수님도 좀 의견을 주시면.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벌써 한 번 유예를 한 겁니다. 이미 했죠. 그걸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는 게요. 근데 그때는 여야 합의로 유예를 했던 거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실물 부분에 대한 조세 체계는 굉장히 공고하고 체계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금융 부분은 워낙 복잡하게 새로운 신종 상품들이 많아지다 보니 조세를 절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조세 저항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또 다른 것들을 시행을 해야 개수 조정하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저도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선거 앞두고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다시 입안하는데 적극적인 정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2년 뒤면은 다시 총선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페이버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다 줬고 그런데 세금 부과한 것만 2년 뒤에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과연 그때도 그러면 또 유예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박 교수님은 조건부 유예 갖고는 안 된다네요. 네, 지금 당장 시행이 옳다네요. 이미 합의를 다 보신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유예 얘기가 나왔는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서 교수님. 그 정치권에서는 사실은 그 서로 약간 딜이라고 해가지고 조건부로 이거 하나 이제 줄 테니까 이런 거 받자 해서 절충 합의 과정에서 사실은 그런 그 정치적 프로세스가 일어나는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는 지금 이게 도입이 됐을 때 국민들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불합리하고 이게 사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는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당장 0.15%로 낮추냐 아니면 0.20으로 갔다가 0.15로 가느냐. 단계적으로 가느냐. 또 그다음에 대주주 요건에서 10억이냐 100억이냐 또 시총 뭐 1%, 2%, 4% 시장별로 그거 없애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 이런 데 사실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금투세가 시행됐을 때 나한테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15만 명에 대한 세수가 늘어난다.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그 민주당에서 6만 명이라 하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거리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자기네들 어떤 이해관계에서 유리한 쪽만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정부나 민주당이 똑같이 과세 대상 그 인원수나 대상자가 명확하게 똑같다 그러면은 공감을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불일치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게 진짜 과세 대상이 상위 1%만 적용되는 룰인지 말 그대로 0.5%만 낼 건지 증시가 좋아지면 3%도 낼 수 있는 건지 증시 조건에 따라 다르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리서치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우리도 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미국은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 그 1년 이상 장기 보유 주식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0에서 20% 정도 차별적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부동산 같은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제도 있잖아요. 근데 주식은 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제도가 없냐는 거죠. 보완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조금 아까 박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건부 유예라고 해도 2년 후는 총선이 있는 해인데 지금 국민들한테 증권거래세를 대폭 낮춰주는 식의 혜택을 주었다고 손치더라도 2년 후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걸 과연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김영하 교수나 서지현 교수께서도 혹시 원칙과 방향을 옳다 하면서 여건이 안 좋으니 2년 유예하자는 이야기가 시간 간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총선은 2005년 2024년이거든요. 아, 총선 후가 되는군요. 총선 후가 되거든요. 우리 2025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오해가 있었죠. 네,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받아서 선거의 해와 그것과 무관하게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은 그냥 유예가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이거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없애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혹시 두 분께서도 원칙과 방향을 옳은데 상황이 안 좋으니 유예하자는 말씀이 시간 좀 가면은 결국은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없애자는 쪽으로까지 가는 건 아닙니까?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투세로 가는 방향은 어차피 가야 될 큰 방향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정권거래소에서 금투세로 바꾼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일본도 그랬거든요. 일본도 정권거래소에서 금투세로 바꿨는데 뭐 우리나라만큼 이런 그 우려가 없었겠습니까? 10년간 걸렸거든요. 10년간. 그래서 그 10년간이라는 것은 그 교육하고 홍보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년으로 잡은 것이 너무 짧게 잡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 꼭 가야 될 길이지만 너무 전거리움으로 가다 보면 엎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번에 지금 이 금투세도 뭐 사실은 구체적 큰 방향은 맞지만 아까 장기 보유에 대한 차별 과세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5천만 원 이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는데 실제로 그러면 4,999만 원 이익 난 사람은 과세 안 해도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실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모든 세금이라는 것은 1,000만 원일 때는 세율이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율이 갈수록 좀 높아지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뭐 5천만 원 이게 무슨 5천만 원 경계로 해가지고 뭐 범죄자 징벌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보완의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조금 더 검토해야 되고요. 원래는 그 검토될 때는 2천만 원 또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안은 2천만 원. 잠깐만요. 근데 지금 뭐 거듭거듭 장기 보유라든지 5천만 원 기준선이라든지 어찌 보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의 보완점들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2년 유예 또 2년 유예하면 또 검토하셔서 또 유예 이렇게 될 우려는 없다고 보세요. 제가 이제 뭐 정치권을 오래는 안 했어봤습니다만 정치권의 이 생리로 보면 2년 유예하면 이건 물 건너 갔다고 보는 게 답입니다. 지금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시행 안 될 겁니다. 2년 유예. 저는 2년을 그래서 앞으로 2년을 조금 더 그래도 장치라도 해두면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0.15하고 100억이라는 요건을 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조건부인 그 거죠. 조건부라도 해놓으면 정부가 이게 안 가면 세수 결손이 생기니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장치를 마련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떠세요? 결국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은 하지 말자는 말 아니냐라는 식으로 들리는 거죠. 저는 사실 정치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금융 그런 그 제도 변화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진국만 하더라도 금융 제도가 바뀌면은 최소한 1년 유예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딱 발표가 돼 버리면은 짧게는 3개월, 길어도 6개월 이내에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제도 같은 경우는 뭐 2년 동안 유예가 됐죠.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만약에 5천만 원까지 이거를 이제 과세 어떤 임계치를 정해놓고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어쨌든 5천만 원 이내에서 세금 안 냈고 그다음에 이상 되는 사람은 세금을 냈는데
만약에 그것이 또 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5천만 원 이게 좀 부적절해 보이고 이거를 좀 조정해야겠다 생각이 만약 2년 그 우리 바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겼을 때 세금 낸 부분이 만약에 변경된 제도에서 세금 안 낸 부분이라고 봤을 때 기존에 피해봤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나오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긴 다음에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여태까지 오랜 기간 동안 시행 안 했던 제도가 갑작스럽게 시행한다고 해서 큰 순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겁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공자님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5천만 원 기준이 뭐냐? Nobody knows. 누가 압니까? 그거? 정하기 나름이죠. 없습니다. 정하면 거기에 사회가 적응하게 되어 있지요. 응?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면 아무 변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2천만 원 안 하고 5천만 원 했느냐? 제 법안은 2천만 원이었어요. 2월 공제되는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더 적게 주기 위해서 2월 공제도 5년을 늘리고 그 과세 기준도 5천만 원까지 올렸더라고요. 올린 거죠. 왜 올렸느냐? 그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논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 의원님하고 서 교수님 말씀에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좀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이 법안이 자기가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시는 이유가 이게 한번 법이 통과되면 이제 확산될 게 뻔하거든요. 5천이 내려간다?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부터 막아야 나도 언젠가 세금을 안 낸다라는 인식을 가지신 분들도 솔직히 계신 거죠. 그래서 서 교수님과 최 그 의원님의 의견을 다 개인 투자자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려들이 점점 커질 것 같기 때문에 미루면 미룰수록 못하게 된다.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는데요? 아니, 오히려 저는 좀 이 2년간의 그냥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그 2년 동안 우리가 원래 취지했던 금투세의 목적이 더 부합되고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보완할 것이 없는지를 갖다가 좀 더 검토하고 또 갑자기 5천만 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사실 5천만 원과 예를 들면 0.08%를 갖다가 우리 교환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낮은 수준에서 교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낮은 수준이란 건 무슨?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예를 들면 금투세에 대한 세율이 25%라면 25%가 아니라 뭐 10%라든지 뭐 더 낮은 수준. 그래 뭐 우리가 거래세도 낮추는 걸 0.08%를 갑자기 낮추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0.05, 0.02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낮추고 뭐 이런 식의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이게 뭐 결국 갑자기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뭔가가 이렇게 가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국민들한테 그런 이제 뭐랄까 교육도 되고 또 이 제도의 부작용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2년 유예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위험하고 뭔가 그 기간이 의미 있는 기간이 되도록 하면 그것은 의미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금투세 세율을 많이 매기는 거를 좀 줄이고 금투세를 서서히 도입하자는 얘기죠.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많이 낮추는 걸 조금만 낮추고 조금 천천히 가보자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정부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정부 나라 재정을 전체적으로 놓고 이제 1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세수 결손이 크게 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아마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 비율을 정했을 겁니다. 일단은 이번에 이거 22%가 정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이시죠. 보다 더 정교하게 디자인을 하고 시뮬레이션도 더 잘해보고 하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생각하실 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고 현실을 보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도 도입은 멀어져 간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행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보완을 해야 시행이 되지 완벽한 제도 만들 때까지 계속 해보자. 그건 어렵지 않을까. 결국 이야기는 원점으로 다시 갔습니다. 어렵사리 여야가 합의까지 해서 2년 유예 기간을 갖고 만든 제도이니 시행해야 보완책도 나온다는 얘기와 여러 가지 보완한 후에 하자는 것
근데 그 하고 나서 하자는 건 결국 못 하게 된다는 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방법은 또 없네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 제도가 실시됨으로써 단순하게 무슨 조그만한 이 제도 자체만의 효과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정시 전체가 사실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배제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그때 가면은 뭐 그 대책 그때 가면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우리나라도 크고 정시도 소중하고 경제도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 경제가 불안하고 금융 시장도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예.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이러한 이 파격적인 조치가 원래 2년 전부터 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준비가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대선 과정에서 이런 유해 입장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하는데 이 많은 투자자들의 불안이 이 대선 과정에서 이 공약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냥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했으면 대선 과정에 그걸 공약해 달라고 요구를 했겠습니까? 그런 불안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일본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일본이 이제 1989년에 시작했는데 일본이 그때가 피크입니다, 경제가. 그래서 이제 99년에 이걸 시행을 했는데 99년에는 잃어버린 10년이 간 시점 엄청 경제가 나빠지고 주가도 2분의 1로 반토막이 났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 우리가 설계할 때 보면 앞으로 미래 상황은 뭐 하나님밖에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네, 그래서 가는 방향이 옳고 합리적이라면 가야지. 모든 게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한다는 거는 안 하자는 거하고 똑같다. 알겠습니다. 그 세계사가 다 그 증명을 하잖아요. 결국은 또 동업 방법인데요. 그나저나 이게 벌써 12월입니다. 1월 1일부터 할지 말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 금융회사들도 준비가 지금 덜 갖춰져 있지가 않고 소비자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이건 또 예산 부수 법안이기 때문에 본회의까지는 어떤 이번 정기국회 마무리할 때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정기국회 마무리는 12월 9일이에요. 며칠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 합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 법안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정부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이미 이제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 통과하면 그건 그냥 통과돼 버린 겁니다. 함께.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이제 대안을 대안을 내야 되는데 조건부를 일단 내긴 냈죠. 이 조건들을 보면 0.15냐 100억이냐 이거는 시행령이에요. 법안도 아니고. 아하.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정부 여당 뜻대로 갈 겁니다. 현실은.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네. 결국은 2년 유예가 또 되겠군요. 그렇다면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그 2년을 정부 여당 뜻대로 간다면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말 장치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장치라기보다는 제도를 좀 더 정교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또 이 제도의 취지가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가야 될 길, 금투세 자체는 가야 될 방향이고 그리고 실제로 금투세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하는 장치는 국회 차원이 됐건 여야정 협의체가 됐건 뭔가 전담 기구 같은 게 좀 생겨야 되지 않겠냐? 그건 굉장히 좋은 그렇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금투세를 그냥 유예하는 게 아니라 금투세를 보완 발전 정교하게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같은 걸 준다든지 그리고 그때 우리 교수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또 위원장이 되셔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신다든지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정원 교수님부터 이제 마지막 발언 한 20-30초 짧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네, 사실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세 분의 많은 존경하는 교수님 통해서 제가 놓쳤던 부분도 많이 보완을 받을 수 있었었는데요. 이런 건설적인 토론이 2년 전부터 차근차근 있었다면 그렇죠. 많은 오해가 풀렸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서 교수님. 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런 금투세를 도입했던 미국, 영국, 선진국들의 어떤 그런 시행착오 여부를 좀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이 왜 장기 투자자를 대우하는지 그러한 면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금투세가 더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계속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뭐 거래세가 그대로 존재하는 나라는 중국, 홍콩, 대만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서구 국가나 우리 선진국은 다 이 거래세 대신에 이제 양도 차익세나 금투세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진국에 왜 그렇게 했을까를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는다면 우리도 앞으로 전향적으로 이런 제도 도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 교수님. 이 금투세라는 큰 걸음은 이미 떼졌습니다. 저는 언젠가 뭐 지금 2년이 유예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금투세는 꼭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너무 2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불안해할 것보다는 2년을 또 굉장히 의미 있게 준비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 뭐 길지 않습니다만 정부 여당의 2년 유예안이 됐던 민주당의 조건부 유예안이 됐던 뭐 양쪽 협상을 통해서 또 뭔가 제3의 안이 됐건 제발 좀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년 유예를 한다고 쳤을 때는 아까 우리 토론에서 나온 것처럼 여야정 협의체가 됐건 뭐가 됐건 어떤 하나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2년 후에는 제대로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보완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네 분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사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홍보가 잘 돼야 된다라는 걸 저도 다시 한번 배운 것 같습니다. 이런 토론 덕분에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가 빨리 입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 제도를 도입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싶습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 많은 반대, 찬성 여론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루바삐 이런 그 제도에 대한 문제점 보완을 거쳐서 천천히 시행돼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ATV 정책토론 오늘 첫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NATV 정책토론 1회에서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1회 방송 후 시청자 모니터단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세율이 높지가 않아요. 좀 높다고 말씀하셨지만 내년 예산안이나 법인세에 관해 김유찬 교수가 세계적 경제와 예산 관련 사항을 함께 짚어주어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조동근 교수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금액보다 도입 시기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짚어준 발언이었다는 의견. 김문순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조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12월 2일 전에 처리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저희들이 분발을 하면 이뤄낼 수 있는 시한을 지킬 것이다 생각합니다. 두 의원 패널이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장담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국민적 궁금증과 관심에 답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조경태 의원의 법인세 완화 필요성 발언, 이상민 의원의 건전한 야당 역할에 대한 언급, 김유찬 교수의 공공임대주택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유익했다는 의견, 박진아, 이진규님 외 세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반면 토론 출연자들의 발언 중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의견도 보내주셨는데요. 공공임대 예산이 조금 이렇게 줄어있지 않았냐, 이것은 좀 잘못된 가짜 뉴스입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를 가짜 뉴스로 규정한 것인지 보다 정확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을 이해시켰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 법인세, 제 말씀은 지방 법인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금 관련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어렵게 느껴졌다는 김문수, 박진아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뭘 근거로 하고 있는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료. 또 여야 출연자들이 예산안에 대해 각자 유리한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는 모습을 지적하며 자료의 신뢰성을 찾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김명선, 김준성님 외 네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NATV 정책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여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